장동의 약주룹 약재를 사고 파는 일을 중개하는 사람은 늙도록 호라비로 살면서 자식과 집도 없이 약방을 전전하며 먹고 자는 일을 해결했다. 영조께서 육상궁에 행차하신 4월 어느 날 소낙비가 퍼부어 도랑물이 넘쳤다. 임금 행차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비를 피하려고 길가의 약방으로 몰리니 가게와 처마 밑은 사람들로 빽빽했다. 이때 약주룹도 가게 안에 있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내린 비가 내가 소시적 세제를 넘던 때에 비 같구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비에 어찌 고금이 있단 말이오. 그때 가히 웃을 만한 일이 있어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지요. 옆 사람이 말했다. 사연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모년 여름이었지요. 깽깽이 풀이 떨어져 내가 빠른 걸음으로 동네부에 가서 사오려 했지요. 정오 무렵에 세제를 넘는데 점사를 지나 외진 곳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왕좌왕 비 피할 곳을 찾다가 상기슭에 초막집이 있는 걸 발견하고 곧바로 달려들어갔죠. 거기에 한 노처녀가 있었소. 내가 우선 옷을 벗어짰는데 처녀가 옆에 있으면서 피하지도 않더군요. 처녀를 보니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관계를 가졌지요. 처녀도 난색을 보이지 않더군요. 조금 뒤 비가 그치길래 나는 처녀가 사는 곳도 묻지 않고 떠나버렸지요. 오늘의 비가 정녕 그때의 비와 같아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갑자기 처마 밖에서 18, 19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곧장 마루로 올라왔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조금 전 세제의 비 이야기를 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옆 사람이 그를 가리키자 그 청년은 즉시 절을 올리고 말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으니 하늘이 준 행운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했다. 약주룹 역시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청년이 말했다. 아버지의 몸에 표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옷을 벗어 보여주시겠습니까? 옷을 벗으니 청년이 뒤쪽 허리 아래를 살폈다. 청년은 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으로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습니다. 모여 앉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보자. 제 어머니께서는 젊었을 적 초막집을 지키고 계셨지요. 비가 내리던 날 길손과 한 번 일을 치르고 나서 바로 임신하시어 저를 낳으셨답니다. 제가 점점 자라나 말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웃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를 부르는데 저는 아버지라 부를 아버지가 안 계셨지요. 그래서 어머니께 자세히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아까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또 그때 어머니께서 언뜻 보셨다는데 아버지 왼쪽 엉덩이 볼기에 검은 사마귀가 하나 있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12살 때부터 집을 떠나 아버지를 찾아 팔도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한양에도 3차례나 들어왔답니다. 오늘로 6년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셨으니 어찌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더 이상 한양에 머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함께 가십시다. 제가 마땅히 온 힘으로 농사를 지어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지금까지 수절하고 계시고 외가 또한 가난하지 않으니 아침 저녁 끼니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며 다 기이한 일이라고 감탄했다. 약방 주인도 내실에 있다가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말했다. 아무개가 아들을 만났다고 하니 세상에 어찌 이같이 희귀한 경사가 있을까? 주위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뜰듯이 기쁜데 하물며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나.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떠나라고 권했다. 약주룹도 기쁘기는 하지만 오래 살던 한양을 졸지에 떠나려 하니 슬픈 마음도 없지 않았다. 또 노잣돈도 걱정되었다. 청년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행囊속에 돈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따라가라고 힘써 권하면서 행囊속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아주니 5, 6냥은 되었다. 주인 역시 10여 냥을 주었다. 약주룹은 날이 개자 여러 사람과 작별을 고하고 아들과 함께 떠났다. 그는 집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고
아들도 얻고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게 되어 유유자적하게 일생을 보냈다고 한다. 판서 이익보는 모 대감과 동갑이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으며 어려서부터 같이 배웠고 장성에서는 학업을 같이 했다. 성균관에 들어가고 급제한 것도 같은 해였고 한림과 옥당에도 같이 뽑혔다. 지체와 문벌, 태도와 차림, 글솜씨와 명망에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이대감과 친구가 옥당에서 함께 숙직할 때였다. 서로 낫다고 자부하며 아래가 되지 않으려 하니 마침내 이런 약속을 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지. 소문을 들으니 남원에 암흑의 기생이 있다는데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더군. 그 기생을 먼저 얻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세. 얼마 안 있어 친구는 한양에서 보내는 전라자도 과거 시험관이 되었다. 이는 탈이 생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었는데 시험일이 임박해 있었다. 다음날 조정에 하직하고 떠날 예정이었으며 시험이 열리는 곳은 남원읍이었다. 이대감이 때마침 숙직을 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탄식했다. 심히 개탄하며 지금 형편으로 보면 친구에게 으뜸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이를 어쩐담 하면서 혀를 찾고 분통이 터질 것 같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새벽 친구는 시관이 되어 하직 인사를 하고 위기양양하게 이대감이 숙직하는 곳으로 찾아와 그의 길을 꺾어주려 했다. 그는 큰 소리로 떠벌렸다. 오늘 이후로 내가 자네를 이길 수 있겠네 그려. 이대감은 억지로 크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머리가 숙여지고 기운을 빼앗긴 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되었다. 조금 뒤 호련, 입시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엎어질 듯 달려가 뵈니 임금이 봉서 한 장과 유첩, 마패 등을 하사했다. 이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필시 호남 암행어사일 것이라 짐작하고 즉각 남대문 밖으로 나가 봉서를 열어보았다. 과연 호남자도 암행어사였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친구는 모일에 남원에 도착할 것 같은데 자기가 당일 안으로 출발해서 이틀에 갈 길을 하루에 걸어서 빨리 달리면 친구보다 조금 먼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종인과 비장에게는 명령을 내려 알려줄 겨를이 없어 급히 본가에 알렸다. 그리고 먼저 약간의 노자를 가지고 호위병 한 명과 종 한 명만 데리고 도보로 떠났다. 종인과 비장, 노자와 오등속은 뒤이어 남원으로 곧바로 보내라고 했다. 사정을 집에 알려주고 2배의 속도로 뒤쫓아가서는 모일 정오에 남원읍에 도착했다. 시험관의 행동거지를 탐색해보니 그날 아침에 겨우 들어왔다 했다. 급히 염탐하여 서너 건을 발각해내어 객사에서 직접 출두했다. 이때 위로는 관가와 시험관으로부터 아래로는 읍촌 아전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암행어사의 기별도 듣지 못하고 졸지에 출두를 당하니 모두 당황하고 다급해했다. 온 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이방과 좌수를 잡아들이고 각 창고 관리들을 취재하고 나서 본읍에서 수청기생 몇 명을 선발하여 들이라 명했다. 목록을 살펴보니 그 기생의 이름이 없었다. 호장을 잡아들여 물었다. 남원은 나라의 색향이요. 어사는 제일 높은 별성이로다. 그러나 오늘 수청기생의 구색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으니 모름지기 속속 다시 선발하여 들이거라. 어사의 분부를 누가 감히 어기겠는가? 다시 선발하여 드렸는데 역시 그 기생의 이름은 없었다. 어사가 크게 화가 나 호장과 순호 그리고 으뜸 기생까지 모두 잡아들여 꾸짖고 물었다. 내가 너희 읍에 암흑의 기생이 있는 걸 아는데 그 기생이 다시 선발한 수청 기생으로도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으니 읍의 일처리가 너무나 소홀하도다. 암흑의 기생을 속히 대령하렸다. 호장 등이 말했다. 암흑의 기생은 시험관 사또 수청을 들고 있는데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까닭에 선발하여 드리지 못했나이다. 그러자 어사는 더욱 화를 내며 사무장을 특별히 만들어 오라고 명했다. 그리고 호장과 순호와 으뜸 기생을 형틀에 앉혀 묻게 하고는 소리 질렀다. 너희 무리가 그 기생을 어디에 감춰놓고 시험관 수청을 핑계 삼아 끝내 보이지 않는가.
만만 해괴하고 만만 무엄하도다. 즉각 대령하지 않으면 너희 무리는 형장 아래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매질 잘하는 자를 뽑아서 열대 안에 때려 죽이라고 명했다. 위풍이 늠름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온 읍 사람들이 몸서리 쳤다. 호장과 순호와 으뜸 기생의 집안 사람들과 지방 각 부군의 향리, 장교, 군노와 사령들이 모두 시험관의 관저로 몰려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세 사람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엎드려 애걸하건대 시험관 사또께서는 불쌍히 생각해 주시어 사람 살리는 은떡을 크게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 암흑의 기생을 내어주시면 어사또께 잠깐 보여 벌을 면하고 어사또의 위험이 조금 누그러지기를 기다렸다가 저녁 무렵을 틈타 다시 데려와 수청을 들게 하겠사옵니다. 부디 잠시 외출을 허락해 주시어 장차 죽을 목숨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천만 축원하고 축원하나이다. 시험관은 죄 없는 그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또 암흑의 기생을 내보내주지 않아 어사가 정말 그들을 때려 죽이면 자기가 혐의를 쓸 수도 있어 원한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어사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생 하나 때문에 평생 껄끄러울 일을 만든다면 그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기생을 내어주며 말했다. 너희가 죽을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잠시 내어주니 어사에게 보이고 나서 즉각 데려와야 하느니라. 그들이 대단히 기뻐하며 백배 살해하면서 말했다. 높으신 덕이 하늘 같아서 끊어질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이고 나서 어찌 데려오지 않겠나이까? 마침내 기생을 데리고 가서 어사에게 보였다. 어사는 크게 기뻐했다. 기생을 보니 과연 절세미인이었다. 아정과 노비들을 내보내고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 대청 가운데 큰 병풍을 둘러치고 기생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난만이 희롱했다. 운후의 일이 끝나자 가마를 들이게 하여 자신이 타고 기생은 뒤를 따르게 하여 곧바로 시험관의 관저로 향했다. 대청 가까이 가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는 가마에서 내렸다. 친구의 자를 부르며 말했다. 이제 과연 어떠한가? 내가 드디어 통쾌하게 이겼다네. 시험관은 암행어사 출두 소식을 듣긴 했으나 어사가 어떤 사람인 줄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가 내려올 때 이대감은 옥당에서 숙직하고 있었으니 오늘 이렇게 행차한 것이 더욱더 뜻밖이었다. 그는 오늘 예상 밖의 만남에 경악했다. 어사가 이대감임을 알았다면 먼저 운우지정을 나누고 보냈을 텐데 후회가 막심했다. 또 기생을 선점당해 으뜸 자리를 빼앗겼으니 더욱더 분통을 이길 수가 없었다. 얼굴빛이 흑색이 되어 거의 기절할 뻔했다. 이 일은 임금이 이대감과 친구가 서로 약속한 말을 들은 까닭에 시험관이 하직하는 날 이대감을 암행어사로 특별히 보내 기생차지 경쟁을 하게 했던 것이라 한다. 조선 숙종은 야행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인재가 있으면 느닷없이 정시를 열어 발탁하는 습관이 있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정시를 본다는 소문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더니 한낮이 훨씬 지나자 구름처럼 선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 정시는 참말 뜻밖인데 과거를 치른 지가 아직 20날도 못 되는데 아무래도 어떤 팔자가 좋은 친구가 상감님과 우연히 술잔이라도 나누었나 봐. 오늘도 우리는 공연히 어떤 친구가 호강하는데 들러리나 선 것이 아닐까? 숙종은 야행하시기를 좋아하시며 야행하실 때에 어찌어찌 되어서 목노술잔이나 같이 나누다가 쓸만한 사람이면 대뜸 과거를 보여서 급제를 주고 벼슬을 준 예가 많은 것을 선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밤에도 또 그런 일이 있는 듯해서 하는 말들이었다. 풍양의 조생은 그렇게 갸륵한 양반은 못 되나 행세로나 문장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선비였다. 그는 한양 온 지가 벌써 3년이나 되었다. 올라올 때는 크게 마음먹고 한양 가서 벼슬이나 한 자리 얻어보자 하는 희망도 없지 않았으나 막상 한양에 와보니 벼슬을 얻기는커녕 밥을 얻어먹기도 어려운 지경이었다. 돈량이나 있으면 어떤 새도 있는 재상 문화에라도 출입하였겠지만 갈데 없는 형편이라 누구를 찾아다닐 여유도 없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어떤 군졸의 집 행랑살이를 얻게 되었다. 그 군졸은 푼푼히 모아서 논섬지기도 준비하고 또한 돈 1000이나 가지고 구렁이가 알을 낳듯이 돈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문서 몇 권쯤은 기록 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기는 본래 무식한 데다가 나가다니는데 몸이 메어서 그럴 여유도 없었다. 마침 조생이 자기의 집에 오게 되어 분에 넘치는 일꾼을 얻었다고 기뻐했다. 조생의 문장이라든지 행세를 존중하여 그는 조생을 친구 대접하듯 하였다. 또한 그 밖의 모든 대우가 소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주인 군졸이 번을 돌려고 저녁을 일찌감치 먹고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의독하다는 기별이 왔다. 그는 도련한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인은 입던 옷을 벗어놓고 어디를 갔다가 한참 만에 들어왔다. 그 사람도 없는걸. 그의 얼굴에는 매우 딱한 표정이 떠올랐다. 무얼 그러오? 번을 대신 보낼 사람이 있어야지. 저조 서방보고. 애기, 그런 소리를 마소. 아무리 그래도 양반인데. 밖에서 이 말을 들은 조생은 그에게 동정이라기보다도 그 딱한 사정을 알고 모른 척할 염치가 없었다. 번 때문에 그러십니까? 조생은 대청에 올라서며 이렇게 말했다. 네,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가도 좋습니까? 그럼요. 조생은 됐다는 듯이 그럼 걱정 말고 가시지요. 제가 대신 가보지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가서 출석만 맞으면 그만이죠.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조생은 쾌히 대답했다. 벼슬 하려고 한양 온 것인데 요것이 벼슬인가. 상놈이 별것 아니다. 일이 되면 상놈이다. 오늘 저녁 하룻밤 이 노릇을 하면 두고두고 늘 이 노릇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생은 주인이 자세하게 일러주는 대로 걸레로 들어가서 그의 순번인 장소로 갔다. 어두컴컴한 데서 출석을 마쳤다. 삼경이 채 못 되는 시각, 어디선가 호령소리가 들렸다. 힘센 군사 하나만 불러라. 무감은 기운 있고 힘세기로 유명한 김길룡이가 그날 저녁에 번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불렀다. 김길룡. 김길룡을 대신해온 조생은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하고 문을 여니 어느 결에 벌써 상감께서 문 앞에 우뚝 서 계시는 것이었다. 조생이 얼른 문을 나설 때에 상감께서는 벌써 저편 문을 향해 옥보를 옮기신다. 조생은 상감의 뒤를 향하여 절하고 빨리 따라갔다. 조심히 모셔라. 무감이 주의를 주었다. 문을 나서서 이리 꼬부라지고 저리 꼬부라진 골목을 얼마큼 뚫고 나갔다. 조생은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갈 뿐이었다. 여기가 술래꼴이지? 네. 저기 저 집이 술맛이 좋겠다. 상감께서는 서너 집 거리에 있는 불켠 집을 가리키셨다. 네. 조생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 술집에서 술 5잔을 마실 동안에 상감께서는 몇 번이나 조생의 아래 위를 훑어보셨다. 그 술집을 나서서 또 알지 못할 골목을 얼마큼 걸었다. 여기가 누가꼴이다 하시더니 어떤 골목으로 접어들어 한참 올라갔다. 공교롭게도 막다른 골목이므로 다시 돌아 나오다가 북쪽으로 난 좁다란 길로 접어들어 조금 걸으니 약간 언덕진 아래 오막살이 한 채가 있는데 몹시 꾀죄죄해 보이며 한 점의 불빛과 두어 마디 말소리가 들렸다. 상감께서는 호기심이 나서 썩은 울타리를 돌아 들어가셨다. 조생도 따라 들어갔다. 상감께서는 뚫어진 창구멍으로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그럴듯한 걸. 자네도 좀 보게. 귓속말을 하시며 물러나섰다. 네이. 조생이 그 방안을 엿보니 나이가 70이 넘은 늙은이가 17, 18세 된 아리따운 소녀를 데리고 술을 나눈다. 이따금 껴안을 때는 마치 흰 눈속이나 흰 꽃 속에 붉은 꽃이 박힌 것 같았다. 그 집 울타리를 다시 나와서 도로에 이르렀을 때 상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에나 있을 일이다. 과연 한 폭이 그림이다. 그런데 이걸 글로 쓸 이가 누군가. 황송하옵니다. 너 글 지을 줄 아느냐. 황송하오나 조금 배웠습니다. 조생은 황공의 허리를 굽혔다. 오늘 부를 테니 한 구절 불러봐라. 황송하옵니다. 서방랑. 소녀와 늙은이가 어울렸으니. 단장할 장. 마치 눈과 설이 찬 동산에 풀이 우거지고 꽃이 무르녹은 듯하다. 아가위당.
누군가 이 전경을 그리라면 배나무 아래 해당 화가 한 폭 피었다가 흰 꽃이 날려서 붉은 꽃에 나부낀다. 상감은 그 시를 다시 한번 읊으신다. 황송하옵니다. 참으로 잘 되었다. 네가 정말 군인이냐? 상감께서는 아까 술집에서 느꼈던 의문을 조생에게 물었다. 조생은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황송하오나 군인이 아니옵니다. 그렇지, 내가 바로 보았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더니 말을 잇는다. 그러면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아뢰어라. 황송하옵니다. 조생은 자기의 내력과 한양 온 동기와 그날 저녁에 군인 노릇하게 된 것을 낱낱이 아뢰었다. 상감께서는 다 들으시고 이렇게 한탄하셨다. 그랬던가. 너같이 어진 사람이 얼마나 초야에 묻혀 있을까? 과인이 덕이 없는 탓으로 돌아오는 길에 닫으려는 문을 열고 술청에 들어섰을 때에 상감께서는 이모저모로 조생을 뜯어보셨다. 그리고 황궁하셔서 침전으로 들어가실 때 내일 정시를 보일 터이니 오너라 하고 친절히 말씀하셨다. 황송하옵니다. 과비도 없겠지 하시고 엽전 한 꾸러미를 주셨다. 조생은 사양하는 것이 도리어 무례한 것을 알고 2번 절하고 받았다. 그날 정시의 글재는 조생이 어쩌녁에 지은 시의 마지막 구절이었으며 물론 조생은 당당히 급제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었다.